여기 요약된 부분을 우리가 같이 보면 젊은 여성이 자신이 깊은 애정을 가졌던 도시를 떠나고 있었다. 계속해서 자신의 여행 가방을 분실하는 이런 꿈을 꾸고 그녀가 가방 하나를 찾아서 안도할 때마다 또 다른 가방을 잊어버리고 만다. 이 꿈의 의미는 그분의 위치가 바뀌고 일시적으로 파편화된 자기를 상징하는 것이다. 그리고 코웃은 꿈의 내용보다는 자기의 상태에 대해 언급해주 이 자기라는 게 셀프의 상태, 셀프 스테이트를 설명해 줌으로써 자기 심리학은 역동 심리학만을 사용하는 치료자들이 가질 수 없는 임상적 이해를 제공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꿈속에서 계속 뭔가 분실하고 있다고 하는 이 꿈을 가지고 이것은 어떤 역동에 억압된 역동이나 그로 인한 위시 이런 것하고 상관없이 파편화된 자기를 상징한다. 이렇게 설명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격성에 대한 얘기를 고전적 이론은 자기 주장성, 미움, 공격성 등이 일차적인 심리적 요소이며 인류의 생물학적 본성의 일부라고 본다. 코웃은 파괴성은 일차적인 역동의 표현이 아니라 자기 해체의 산물이다. 파괴적 경로는 항상 상처로 인해 유발된다. 경로는 원초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심리학적으로 일차적인 것은 아니다. 라고 지금 보고 있죠. 그러니까 자기 셀프가 해체되는 이런 상황이 됐을 때 부차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경로라고 하는 거죠. 그 레이지라고 하는 것이 이게 원초적인 것이 아니라 무엇이 프라이머리냐죠. 자기의 결함 때문에 오는 것이다. 아니면 자기의 해체 때문에 오는 것이다. 이런 개념이죠. 그래서 셀프가 중심이냐 아니면 역동이 중심이냐예요. 그 얘기를 그것이 계속하고 있고 공감적 반응을 원하는 아이의 욕구를 채우지 못하는 자기 대상의 실패로 인한 결과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리적 현상으로서의 공격성은 아이의 자기주장성의 한 구성 요소였으며 보통 상황에서 성인의 성숙한 자기의 자기주장성 안에 혼합되어 있다. 공격성이라고 하는 것은 아이가 가지고 있던 어서티브니스, 셀프 어서티브니스의 한 구성 요소이고 보통 어른에게도 머추어한 셀프 안에 자기 셀프 안에 있는 자기 주장성 안에 어그레션이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어그레션은 자기 주장성이 잘 받아들여지면 이 어그레션이 나오지 않겠죠. 근데 자기 주장성이 합당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때 공격성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공격성이 일차적인 게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파괴성의 근원에 대한 설명을 코웃이 제시하는데 공감적 이해로부터 유래한 것이다. 코웃에 있어 근본적인 심리학적 기초는 자기의 파괴에 대한 위협이다. 그래서 자기가 파괴될 것 같은 것이 이것이 심리학적인 어려움의 기초에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좀 더 크게 보면 경로, 아까 레이지라는 얘기를 우리가 다시 했는데 아이는 생득적인, 그리고 처음부터 타고난 건강한 자기주장성이 깨어지는 현상이 경로다. 자기주장성이 받아들이지 않을 때 경로가 나오는데 갓난아기는 자기주장성을 갖고 태어나며 그 자기주장성을 자기 대상으로부터 오는 공감적 반응에 의해 지지받을 필요가 있는데 부모가 이 공감적 반응을 해주지 않을 때 자기주장성이 존중되지 않을 때 분노, 경로가 발생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격적인 행동의 기초는 파괴적으로 경로하는 아기가 아니라 아기에게 공감적인 반응을 제공해주는 자기 대상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요구를 주장할 수 있게 해주는 단호함과 안전함의 구성 요소다.
어떻게 표현하건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자기 주장성이라고 하는 것은 아이에게 건강한 것인데 이것이 잘 받아들이지 않을 때 공격이나 어떤 경로의 형태로 드러난다는 현상을 설명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성적 욕동에 대해서는 성욕의 병리적 표현을 자기와 자기 대상 개념 안에서 코웃이 설명해내고 있어요. 성도착적 행위들은 성적 수단을 통해 자기를 자극하고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연약한 셀프의 표현으로 간주한다. 그래서 이 셀프 자체가 연합했을 때 드러나는 현상이 성도착적 행동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건 성의 문제가 아니고 셀프의 응집력이죠. 셀프 코히시브니스가 약할 때 드러나는 현상이다. 성도착증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에 여기서 코시 얘기하는 게 죄책감에 시달린 인간과 비참한 인간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고전적인 심리학에서는 인간은 쾌락의 원리에 따라 살면서 죄책감에 시달리는 존재다 이렇게 보고 있죠. 코시 여기서는 프로이드의 개념이죠. 그래서 길티 필링을 가진 죄의식에 시달리는 거죠. 그래 아까 욕동을 순화하는 게 정신분석이라고 봤던 부분이 우리는 어떤 본능적인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이 그대로 드러나면 이 사회화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욕동을 순화시키는 역할을 해주는 것을 정신분석으로 봤던 흔적이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사람은 쾌락의 원리를 살고 싶어 하는데 실제로는 외부적인 환경이나 자기의 내적인 갈등 때문에 자기 욕동을 쾌락을 추구하면서 쾌락을 다 얻지 못해요. 그렇지만 또 쾌락을 얻었을 때 죄의식을 갖게 되죠. 이런 복합적인 욕동에 시달리고 있는 인간. 그래서 욕동에 시달리다 보니까 죄의식에 시달리는 인간을 봤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인간의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이죠. 우리는 타고난 본능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를 억누르지 않으면 안 되는 불쌍한 죄 많은 원죄를 가진 인간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이게 생물학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이건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이미 우리는 생득적으로 타고난 것이다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바디가 있는 한 우리는 죄를 짓게 되어 있다죠. 그렇게 되면 우리에게 본능이 작용한다. 본능의 성욕적인 것과 공격적인 것이 이것이 우리가 억누르지 않으면 억압하지 않으면 끊임없이 걷잡을 수 없이 이게 움직이기 때문에 결국 사회화가 될 수 없다. 그래서 이 본능적인 것을 억눌러야 된다고 하는 인간관이죠. 그래서 알게 모르게 아까 코시 얘기했던 서구적인 가치관과 도덕률이 이 속에 들어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생물학적인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도덕률이 같이 들어가 있죠. 이 속에는. 그리고 우리는 이미 죄의식을 가진 죄책감에 시달린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바디가 이미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죄의 씨앗을 가지고 있다고 봐버린다면 이 욕동의 근원이 바디에 있으니까 우리 마음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바디에 있어서 바디가 우리에게 짐을 지워서 이게 우리 심리적인 요소로 변화된다는 거죠. 바디에서 소스가 있었던 것이 이게 이 인스팅트가 결국은 우리의 위시, 소망으로 우리 마음 안에 드러나게 되는 건데 이 과정을 본다면 우리가 억압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동물적인 이 욕동에 시달려서 결국은 행동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이 프로이드 이론은 어쩌면 원죄론이죠. 우리는 원죄를 타고 나서 계속해서 억압하지 않으면 안 된다가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타고난 이 죄적인 어떤 본성을 죄적인 본성이라고 섹슈얼리티나 공격성, 파괴성을 어떻게 순화시키느냐 하는 것이 정신분석인 것처럼 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회 교화, 어떤 면에서 사회를 보호하자는 사회보호 이론이라고 하는 것. 이 사회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인간들을 길들이는 방법이 정신분석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게 되겠죠. 이렇게 되면.
그렇다면 코웃은 어떻게 받는가 하면 자기 심리학적 관점에서 인간을 트래직맨이라고 하세요. 아까는 길티맨이었어요. 죄인인데 여기서는 트래직맨은 비극적인 인간이에요. 이건 죄하고 상관없이 비극적인데 어떤 비극이냐면 이 비극적인 인간은 우리가 쾌락 원리에 따라 사는 게 아니라 프로이드는 인간은 쾌락 원리를 플레소 프린시플을 따라서 산다고 봤는데 만족을 얻기 위해 산다고 봤는데 그래서 만족은 어디 본능적인 건데 여기서 쾌락 원리에 따라 살지 않는다는 전제는 굉장히 크죠. 코웃이 봤던 건 우리는 사람들은 쾌락 원리에 따라 사는 것은 아닌데 그 대신에 비극적인 인간이 왜 트래직맨이냐면 비극적인 인간이 왜 비극적인 인간이냐에 설명해서 자기의 핵이라고 하면 뉴클리어스 셀프죠. 자기 중심에 갖고 있는 타고난 패턴을 표현하고자 노력할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을 이미 자기 안에 어떤 패턴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타고난 아까 얘기한 스킬이나 아니면 탤런트라고 우리한테 있는 어떤 것들을 이미 가지고 있어요. 이걸 여기서는 패턴이라고 표현했지만 우리가 가진 어떤 재능이나 우리의 잠재성을 이미 가지고 있다. 이미 프로그램 되어 있는 게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우리 안에는 뭔가 숨겨진 게 있는데 이것이 이미 우리 안에 있는 이걸 부정적인 죄성이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발달해야 될 잠재성이라고 보는 이 잠재성이 발현되려고 하는데 그래서 이 타고난 잠재성을 배경으로 삶을 창조적이고 성취적인 방식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인간이다 얘기예요. 그러나 성취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실패는 만약에 여기서 성취적으로 살아내지 못한다면 이 사람은 사회적으로 성공한다고 한들 자기의 잠재력을 살지 못했다는 점 때문에 성공이라고 볼 수 없고 이게 비극적이라. 그래서 비극적인 인간이라는 얘기. 그래서 자기의 타고난 귀한 것을 살아내지 못한다면 자기 안에 있는 이걸 인간 잠재력을 실현하는 그래서 여기서 셀프 리얼라이제이션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자기를 실현한다고 하는 개념이 이 속에 숨겨져 있는데 이건 캐런 호나이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했던 셀프 리얼라이제이션인데 캐런 호나이는 이걸 아주 정교하게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우리는 자기 실현을 한다고 하는데 폴스 셀프 리얼라이제이션을 하는 사람이 대부분이라는 사회가 요구하는 그러니까 아까 어떤 욕동을 순화하고자 했던 프로이드 방식이라고 한다면 우리 부모가 아이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이 프로이드가 봤던 인간관의 기초에서 사람을 다룬다고 한다면 네 안에 있는 못된 것들을 잘 다스려야 된다는 쪽에서 아이를 양육을 시킨다고 한다면 어때요? 이건 비극적인 인간이 되어버릴 가능성이 있죠. 이 사람은 죄 많은 사람으로 취급받고 있지만 이 아이는 쾌락의 원리에 살고 있다고 싶어하는 아이가 아니고 욕동을 원래 가지고 욕동 때문에 고생하는 아이가 아니라니. 아이는 원래 타고난 모습이 있어서 자기 안에 잠재성을 가지고 있어서 이 잠재성대로 살고자 하는데 여기에서 자기 주장성이 나오죠. 자기 어서티브니스라고 하는 게 자기 모습대로 살고자 하는 모습이에요. 이 모습을 셀프 오브젝트들이 수용을 해주지 못하면 여기에서 비극이 발생한다. 이게 비참한 인간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왜냐하면 자기 모습대로 살지 못하는 비극적인 인간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비극적인 인간을 보았던 게 코웃의 견해인데 인간을 이렇게 비극적인 측면을 정교하게 보아낸 것은 캐런 호나이가 봤던 개념을 이분도 똑같이 공감하고 있다고 보여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잠재력을 충분하게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정신분석이라고 본다고 우리가 정의를 한다면 이런 정의는 코웃의 정의나 캐런 호나이 정의나 어떤 같은 것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을 욕동의 것에 시달리는 죄 많은 그러니까
원죄에 시달리는 인간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자기만 가진 고유한 것을 실현하고 싶어하는, 이런 성취를 하고 싶어하는, 창의적으로 살고 싶어하는 이런 자기 주장성을 가진 인간으로 태어났는데 이대로 사는 사람도 있고, 이대로 환경이 이걸 허락하지 않아서 살지 못해서 자기 인생을 살지 못하고 그러니까 가짜 셀프라고, 폴스 셀프로 인생을 살아버려야 되는 비극적인 사태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렇게 인간을 보는 견해가 아닌가 싶어요.